네, 안녕하세요. 5인방 설전 5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5인방 설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영철입니다. 네, 저는 한창수입니다. 김홍환입니다. 네, 저는 이원돈입니다. 한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과 마을대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다 지금 현재는 목회를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형태의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목회를 했던 입장에서 이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과 마을교회, 마을 목회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5명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항상 한 분이 그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을 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부천에서 새롬교회라는 새롬교회를 통해서 마을 목회를 계속하고 계시는 이원돈 목사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함께 저희 5명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 현재 시대를 저희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지난주에도 포스트 코로나 또 우리나라의 큰 대선 이런 상황들이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돈 목사님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못 나누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죠, 진짜. 네네. 지난번에 이제 김영철 목사님 발표할 때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참여를 이제 못했는데 그 어간에 우리 일하는 예수회가 이제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그래서 40주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화면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마침 발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을의 플랫폼으로서의 마을 마당교회라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 선거가 어떤 방향성을 주고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 선거에서 좀 느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이제 하여튼 그런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한쪽이 승리를 했는데, 그거로 볼 때는 이제 승리한 쪽에 일종의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카르텔이 아주 광고한, 그래서 검찰이나 언론이나 부동산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대형 이제 기독교 이런 그룹들이 일종의 카르텔화되고 심지어는 플랫폼화 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좀 제일 꼭지로 먼저 나눴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번 코로나와 선거가 주는 메시지는, 코로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했던 이제 성장해왔던 발판이 대형화된 건물 중심의 이제 교회인데, 이 건물 중심의 교회 시대에 종말을 코로나가 고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건물 시대 이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할 때에 마을 목회랑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건물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마당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제 일반 교회들은 전부 교회 당으로 모이고 건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산업성교회와
또 작은 교회 운동하고 민중교회 운동을 했던 곳에 일하는 예수회가 우리 예장에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40주년을 앞에 두고 발제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건물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나가고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민중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작은 교회 전통을 갖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이제 마을교회로 코로나 이후로 전환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민중교회적인 전통, 작은 교회 전통, 그리고 그것이 마을교회와 마을운동으로 수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 수구적인 그 카르텔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플랫폼, 마당교회, 플랫폼이라는 말이 영어니까 한국말에는 마당이에요. 마당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마을에 있는 교육, 마을에 있는 문화, 마을에 있는 생태, 마을에 있는 치유 이런 플랫폼들이 아주 원활하게 소통하는 이러한 마을의 플랫폼 교회, 마당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발제하고 왔습니다. 예, 그까지만 얘기하시고요. 어떻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선거 포스트 코로나 대선 이후에 이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른 분들도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호 목사님 농촌교회 또 평생 해오셨고 최근에 많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대선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글쎄요, 이번 대선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었겠고 또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이었을 텐데 이번에 대선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 퇴행적인 수구 세력 내지는 보수 세력들 혹은 자본 세력이라고 할까 그 세력들이 아까 이원돈 목사의 지적처럼 좀 더 이제 강고해진다고 할까요? 이게 강고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끝이 좀 더 땡겨졌다라는 표현으로 난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해체기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미래를 이제 이 대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홍환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니, 저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따 얘기하시죠. 지금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창승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서 마치 양쪽 진영이 싸워서 한쪽 진영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염원을 제대로 실현했느냐라고 볼 때 진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민주나 개혁을 얘기했던 이 진영이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근본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전환에 거의 미비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 이후로 우려가 되는 거는 어떤 진영이 바뀌어서 수구가 더욱더 견고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거는 그동안 얘기했던 민주나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교회가 이번에 대거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치에 참여하고 또 공공연하게 지지를 선언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보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또 실망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없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도 들어섰고 김대중 정부도 들어섰고 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의 붕괴나 또는 위기 뭐 이렇게 시기를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황은 이 시스템 내부 안에서의 변화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의 어떤 대안이나 또는 그것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 내부 안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균열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독자적 영역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마을 목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원돈 목사님 말씀하신 거대한 플랫폼은 저는 그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그 정말 그런 어떤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사회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 뒤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촛불 혁명이 광화문 거대한 플랫폼을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또 그야말로 도저히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권까지 교체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문제의식은 왜 그게 그러한 열린 큰 마당이, 그야말로 한 사회를 거대하게 바꿨던 큰 마당이 이 마을로, 이게 작은 지역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한 정권의 운명이 교체되는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같은 느낌을 주었는가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대한 광화문의 광장이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고, 과거처럼 이제 저희 제가 옛날 뭐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일본의 진보적인 운동하던 분들이 그 거대한 그 정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생활협동조합 운동이나 마을 운동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본 사회가 굉장히 한계가 많은 사회지만 그래도 지역 사회에 가보면 나름대로 희망의 씨앗이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해왔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거대한 광장의 흐름을 만들어낸 그 힘을 가지고 작은 지역에서 작은 마당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다른 면에 이원돈 목사의 다른 면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교회의 흐름에서 교회가 마을에서 새로운 어떤 마당, 새로운 플랫폼, 제 해석으로는 광화문 광장을 지역화하는 그런 운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원돈 목사님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제안을 해주시죠. 네네. 먼저 그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예. 좀 먼저 설명을 좀 하시고 네, 넘어가고 저도 듣고 싶어요. 요거 하면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영철 목사님이나 다 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광화문에 그것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 좌절감을 주는데, 이것이 이제 마을과 동네 차원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마을과 동네에서의 새로운 마당을 만드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과연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예수가 2000년 전 가버나움에서 어떤 마을 운동을 했는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을 만들었는가, 그거를 성서에 있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장에서 정말 마을 플랫폼이 마당이 잘 드러나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1장 32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였다라는 게 있어.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모여서 회당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회당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치유 캠프가 되죠. 그 장모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회당이라는 종교시설로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치유의 캠프로 만들어요. 집에 장모를 치유하니까 온 동네가 각색병 걸린 사람이 그 집에 앞마당에 모인 거거든요. 지금 커뮤니티 케어 같은 치유 마당으로 만들고 다른 또 마을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라는 또 다른 집으로 갔을 때 뭐라고 묘사해야 되면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집으로 너무 모여가지고 용신할 수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의 집과 집을 돌면서 마을의 집과 집을 온 동네가 모이는 마을의 마당, 정거장,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집에 또 들어가서 밥상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 오늘 이게 예수 운동의 가버나움 마을 운동의 전형이고 이것이 예수가 한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인데 이걸 오늘의 직접 민주주의랑 얘기하면 직민 마공을 2000년 전에 이미 했다라는 거죠. 예수의 마을 공화국은 예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 가버나움의 마을 공화국 운동에서 출발하는데 밥상 캠프를 만드는 거고 아까 알페오 아들 그다음에 그 교육 캠프는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이는 치유 캠프를 만드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장모의 집, 중풍병자 환자의 집.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마을과 도시를 돌며 산과 들에서 가르치며 온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학습 캠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에 오는 자지 축제 캠프를 만드는 이것이 예수의 마을 공화국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주세요. 제가 마가복음을 마을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성경에 말씀된 그다음 시골이죠, 다. 네, 다 시골이죠. 농촌이었고 농어촌이죠. 농어촌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와 치유와 돌봄의 그 활동들인데 마을이란 말 자체가 이제 농경 시대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 마을 하면 조금 좀 어색하게 들려요. 네. 동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마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동네. 이게 농경 시대에 그 익숙해진 단어라서 근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저런 예수님의 저런 농어촌에서의 선교 활동, 복음 전파 활동이 농촌에는 상당히 그래도 들어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교인들을 불러들여서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왔다면 이제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마을로 나가서 그 문제 있는 어떤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찾아가서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또 그거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즉 마을의 그 각 집들을 신자 비신자를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선교지로 다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생명체들까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까지도 생태 환경까지도 살려내는 돌보고 살려내는 그런 일을 이제 농촌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마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마을이라는 단어를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도시에 있는 교육 공동체인데 이제 거기에 관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냐? 왜냐하면 지역 교육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과거에는 지역 교육 뭐 이런 지역 공동체 교육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뭐 지금 말씀하신 동네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을이란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저 부분은 단순히 그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그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은 역시 동네나 지역이나 그런 걸 잘 함유가 안 된다. 마을이란 단어로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다 지금 80, 90%가 도시에 사는 형태 속에서는 걸맞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을이란 단어가 그래도 그걸 함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도 마을 뭐 목회란 말도 사용하지만 이미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편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 해설을 한 거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 김홍환 목사님 아까 보니까 뭐 복음서에 관해서 책도 쓰셨던데 저기에 관해서 좀 저런 해석 너무 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그 현대에 이르러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마을들이 다 붕괴를 했어요. 마을이 붕괴한 그것을 교회가 대체를 했다고. 교회가 마을 노릇을 한 거예요. 네. 그렇지. 과거에는 이전까지. 지금까지 이전까지. 지금도 상당 부분 교회가 마을 역할을 해요. 네.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사람들이 외롭거든. 아파트에서 바로 옆집은 몰라. 바로 옆집 교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외롭지.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마을이 붕괴됐어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을을 대신했다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마을을 파괴한 경우도 있어요. 시골 같은 그게 경우 대형교회예요. 대형화되면서 교회 마을성을 다 파괴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시골 같은 경우 그 이렇게 그 교회가 들어가 가지고 교회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마을이 그냥 쫙 갈라져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그냥 마을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지만 뭐 그거보다는 아무튼 교회가 마을들을 상당히 대체를 했다. 그리고 마을 목회 말씀하시는데 그 공동체성이잖아요.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면 그 개인성이야, 개인성. 그러니까 중세시대 서양 같은 경우도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도 중세시대 때는 개인이 없었어요. 그냥 귀족들도 성 안에서 살았는데 넓은 공간에서 그냥 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아주 개개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조차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그러다가 자기 방들이 생기면서 조금 주거 환경이 자기 방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생겼다고. 나라는 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 생기면서 거울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자아가 형성됐다고. 참 독특한 이론이네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로 일리가 올라가면 아니 그거는 뭐 자기 방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내가 구별돼서 혼자 있을 때가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 볼 때밖에. 그 외에는 나의 사생활이라는 게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데에서는 나라는 게 없어. 다 우리지. 지금은 이제 사생활도 보장되다 보니까 마을이 그만큼 공동체성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 나는 교회가 그래도 공동체성을 크게 유지해 주지 않았는가.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목사님은 이제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부족하다. 이제 마을로 가자. 흠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시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고 한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을 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 그 유대 분파 중이었던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광야에 자기의 본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과 광야가
그 사막에 있는 고립된 공동체와 유기적인 연결고리들을 갖고 운동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을을 다녀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으로 마을 운동을 직접적으로 플랫폼화 시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조금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당 중심에서 벗어나서 삶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집이 대전이지만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마을이라고 하면 생활 공동체인 건데, 생활의 영역을 마을의 영역이라고 봤었을 때 과연 도시 안에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건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딱 한 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형태든지 공감될 수 있는 또는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생활 영역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 자체가 마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개념으로서 마을을 얘기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웃는 목사는 갈릴리 예수님의 목회를 마을 목회라는 형태에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을 목회와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이제 신학화하고 이제 운동화하기 위한 이렇게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이 우리 과거에도 이제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토론토에서 그때 교인들과 공부할 때 예수님 다 걸어 다니셨거든요. 네. 내가 이제 걸어 다니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저 범위 이상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적으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신방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그것도 혼자서 걸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걸어 다니면서 보는 세상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세상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적극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지금은 1.5km 안에 모든 것들이 내 생활이 가능한 어떤 형태의 그 제안들이 정치인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너무 그걸 해결해서 너무 멀리 가고 멀리 있는 물건 사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옛날 같은 마을 단위죠. 자기가 사는 어떤 바운더리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서 기본적인 게 해결될 수 있는 걸로 가자라는 것을 이제 정치인들도 지금 캐치프레이즈 많이 내걸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마을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제3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만 이제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목사님 얘기하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을로 나와서 마을의 생태계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이렇게 마을의 공화국을, 생태계나 공화국이나 플랫폼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그거를 좀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그걸 궁극적으로 뭐와 대결하셨는가를 볼 때 이 핵심이 뭐냐면은 성전과 회당,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율법, 그러니까 요즘 말은 검찰들이죠. 검찰과 언론, 이것과 이 거다음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플랫폼의 결탁으로 해서 예수를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세운 이 생태계, 이 관계망, 이 플랫폼으로 부활됐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세계적인 역사적 예수 쪽에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공화국 운동이나 마을 플랫폼 운동이
지금 기존 수구의 카르텔에 대항하는 그거로서 예수의 연구에도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회당, 그들이 모든 마을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핵심이 율법이라는 거죠. 예수님 제일 많이 쓴 게 율법 학자다면서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내면의 구원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는 정서가 전혀 지금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뭐 천당만 가자 그러니까 젊은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시대는 시공을 그 건물을 넘어서서 온라인으로도 되고 마을을 마당으로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 얘기를 이제는 마을 공화국 얘기랑 결합해서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했던 운동의 연장선으로서 초대교회가 형성됐다고 본다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쫙 퍼지면서 전 세계로 선교를 그랬다기보다는 이미 마을에서 형성되어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운동으로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었을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 시대 로마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자체가 장례 조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조합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삶의 어떤 중요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 조합원 중심으로 그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예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분명 예수님의 운동이 우리 이원돈 목사님 말씀대로 삶의 영역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가는 마을 중심의 운동이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농신학회를 결성하고 계속 세미나하고 있잖아요. 농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늘의 이 도시 문명 중심의 도시 산업 문명을 그대로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그걸 전제로 놓고 지금 우리 다 그렇죠. 얘기하고 있거든요. 농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이 거대한 도시 산업 문명 자체를 비판적으로 일단 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이죠. 가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시 문명이 도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나서 에녹성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게 이제 도시의 시작이라. 도성문화. 예, 도성문화의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시티라고 돼 있어요. 시티로. 그런데다가 이제 족장사도 보면 데라는 우르에서 떠나고 아브라함 하란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은 비돔과 람셋에서 떠나고 이렇게 거대한 당대의 대도시로부터 탈출하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구원사가 제국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죠.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와서 얘기하면 예수님 갈릴리의 작은 농어촌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대척점에 서 있었단 말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이 거대한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상하이나 뉴욕이나 이 거대한 대도시 문명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 농신학적 관점에서는 이 거대한 도시산업 문명 자체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놓고 마을 목회를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이 먼저 시작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그것이 좀 같이 시작되어야 우리의 생각도 전환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도시산업 문명으로부터의 삶의 양식의 전환, 농 중심의 생명 중심의 이러한 사회로의 문명적 전환이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 마을 직접민주주의와 마을 운동이 같이 제기가 되면은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로마나 유대 카르텔들 성전과 회당과 율법이라는 카르텔에서 탈출해서 가버나움에서 그 플랫폼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지금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신약 성서에서는 바울은 바로 도시 운동을 해요.
그 도시에서 로마 바울은 핵심적인 대응체가 로마거든요. 싸운 상대가 로마에 대응하는 에클레시아 교회 운동이죠. 근데 이제 바울과 예수님도 조금 그래서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한번 나는 좀 농신학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데 한번 우리 안에서 한번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굉장히 그 이원돈 목사가 그 성경 해석 사회학적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농신학 그 얘기하셨지만은 저런 생태적인 근본적인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마을 운동에 대한 조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현실적으로는 여기는 도시를 많이 이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농신학적 관점, 농촌적 그 시각이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생태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은 상당히 보완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이런 걸 전제로 깔고 그걸 이제 뭐 그 바울까지 얘기해서 바울은 이제 도시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세계 선교 운동으로 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바울을 또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국가의 바운더리 넘어가거든요. 이제 바울부터는 그렇지. 이렇게 좀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와 세계화라는 이제 차원에서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라는 부분이 이렇게 뭐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자라든가 이렇게 낭만적인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김홍환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과거에 교회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변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형 교회가 70년대 이후 출몰하면서 지역성이 다 파괴가 되고 뭐 막 교회 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 과거에 저희가 교회 다닐 때는 대부분 다 동네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가 그런 동네 교회였죠. 동네 교회였죠. 뭐 어쩌다 이사 멀리 가면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차 타고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도심 그 교통의 발전이라든가 그 대형교회 출현이라든가 이 두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가지는 않고 오늘 이제 거기에서 거쳐서 아까 이제 이원돈 목사 얘기했던 마을 플랫폼으로서의 뭐 교회 마당교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마당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안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플랫폼이 뭐냐? 저는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기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플랫폼은 이제 서양 영어고 이것에 그냥 번역하는 것은 정거장이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정거장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것을 마을이라든 단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거는 마당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모이는 거고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는 마당인데 이제 요거를 처음으로 해서 하나 생태계를 만드는 이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디지털이라는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이게 생태계를 만든 거는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 모든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다 와서 그 마당에서 연결시켜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스티브 잡스 앞서 전에는 제약이 많아요. 뭐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되고 이런 장벽을 하는데 그런 자기들의 그 도구를 다 제공해주고 무료로 그 정거장이 자기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창의적인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 네. 이 창의적인 모든 것이 그래서 플랫폼 정거장이 되고 우리말로는 마당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회가 장벽을 없애고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가 그동안 제약이 많잖아요. 죄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뭐 어떤 자격과 어떤 거 이런 것을 이제
코로나가 그 건물 중심의 교회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회가 마을에 나가서 마당을 펼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4가지 마당의 가능성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마당을 만들 수 있고 돌봄 마당이 있고 학습 마당이 있고 직접 민주주의 마당이 있는데 조금 잠깐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는 이 성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의 이야기를 좀 더 짧게 전달한 그룹이 있어요. 전달한 그룹. 그걸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마을의 교회가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바울의 서신 같은 게 그런 역할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충분히 해서 마을의 미디어, 그래서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마을에도 지금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돌봄 마당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것이 마을의 역할로 부각되는데 돌봄 플랫폼에 돌봄 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돌봄도 그냥 돌봄이 있고 건강적 돌봄, 문화예술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것으로 플랫폼화 될 수 있다. 학습 마당은 건강 생태 이런 마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10명씩을 건강 리더 10명, 생태 리더 10명, 문화 리더 10명. 그래서 마을에 30명 정도의 학습하는 이런 마을의 리더들이 생기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김영철 목사랑 연결된 건데 이 마을 직접민주대학의 꽃이 출발이 마을대학이에요. 저희가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는 이 리더들한테 하고 5군데를 모아가지고 50만 원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부처는 양떼동을 중심으로 5개의 그 마을들이 그렇게 해서 마을 플랫폼의 출발이 마을 대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김영철 목사가 거기 지금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직림 마곡이 멀면 마을 대학을 출발을 시켜라. 50만 원씩 출전하면 그러면 이것이 마을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 전국 사람들이 아우네 쉼터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모인 이 장면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4가지 마당 정도를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미디어 플랫폼, 돌봄 마당, 미디어 마당, 학습 마당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마당 이렇게 이제 아주 대단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원종 목사 제가 옆에서 많이 보지만 특징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그 창의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이런 어떤 제안 속에다가 본인의 제안 속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보완도 해주시고 뭐 비판적으로 고찰도 해주시고 의견도 내주시고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저기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문화의 특징은 농촌 문화와는 좀 달리 소비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의 모든 것이 소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어떤 곳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적 패턴이고 삶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을 주느냐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 도시교회는 그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의 욕구를 그 교회가 충족해 줄 수 있느냐 이것에 사실은 그 도시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사회가 됐기 때문에 건물을 떠나는 교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길 갔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여부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도요, 대형 교회에서 뭐 구역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셀이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 원하는 아주 작은 지금 얘기하는 마당 플랫폼 못지않은 자기들의 생활 영역 속에서의 욕구 충족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해줘요. 어떤 경우에는 작은 교회보다 훨씬 더 친교나 그 자기 삶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 이원도 목사님이 지금 제안하는 마을 플랫폼은 참 너무 정말 좋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대안적인 어떤 형태의 운동 또는 마을 플랫폼이 형성되려고 한다면 대안적인 욕구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소비 욕구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바램, 소망 또는 그런 열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 모임의 중심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건물 중심의 교회와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막연하지 않고요. 과연 앞으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욕망에 길들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끌어내 줄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민중교회 운동, 뭐 마을교회 운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과연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끌어낼 수 있고 그것을 삶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는 마을이라는 것이 회생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도시들이 정기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 대평원에 한 나라가 서면 수도가 있잖아요. 그 수도가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로 주변에 에너지들이 쫙 몰려요. 식량도 몰리고 땔감도 몰리고. 근데 한 200년, 중국은 보통 한 나라의 수명이 2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주변에 에너지들을 쫙 빨아들여서 200년 정도면은 완전히 에너지가 주변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가 망해요. 우리나라는 한 500년 가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이 70%라 주변에 에너지가 좀 있어요. 중국보다는 훨씬. 일본은 더 오래 가죠. 일본은 산이 80%니까. 80%니까. 그래서 대도시들이, 제국들이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망해요. 그러면 마을들이 다시 이제 대도시가 해체되면서 마을들이 살아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근대 이후로는 대도시가 안 망해요. 서울이 안 망하잖아. 세계적인 큰 도시들이 안 망해요, 이제. 왜냐하면 주변에서 화석연료로서의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교통 발달로 식량이 무궁무진하게 그냥 끊임없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대도시가 안 망합니다. 대도시가 안 망한다는 것은 마을이 회생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을이 해체된 데에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마을 역할을. 근데 코로나 이후 시대로 또 그와 겹쳐지면서 인터넷이 쫙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마을 역할을 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교류합니다. 단체 카톡방 통해서 막 교류해요. 옆집 사람은 몰라. 카톡,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과 4,000명이 넘어요. 와우. 이렇게 저렇게 단체 카톡방으로 교류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게 마을이야. 그게 마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제 교회가 쇠퇴하면서 교회가 마을 역할을 못해. 인터넷상으로 갔습니다. 이제 인터넷상도 저물어 간다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가상 공간, 메타버스 뭐 이런 메타버스가 마을을 대신할 거예요. 저는 그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미디어 마당, 돌봄 마당, 학습 마당, 직접 민주주의 마당. 나는 저런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저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마당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영역이 감당해야 될 거다. 친교의 영역으로 사람들 간의 만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복지의 차원으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없어요? 이제 돌봄마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렇죠. 돌봄마당은 지금 이미 역할이라고 교회들이 지역 아동센터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이제 이 정말 옛날에는 그 어린이 선교원, 그래서 유치원 역할 교회가 했어요. 거기서 지역 아동센터 교회가 했어요. 그리고 노인들, 장애인들 이렇게 공동체 교회가 했어요. 노인대학. 노인대학도.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보조를 정부가 할 일을 교회가 대신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여유가 생기고 눈이 뜨이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부의 일을 대신해주는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 하는 교회들이 이게 이제 전에는 교회의 성격이 강했는데 지금은 아동센터의 성격이 더 비중이 더 커지는. 물론 그렇긴 그런 하지만 모순이 있긴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차례차례 얘기시킬게. 나도 이제 얘기해야 되고 그 정도 네, 됐습니다. 얘기하시고 이제 황영선. 예, 뭐 나는 이제 저런 플랫폼으로서의 마을마당을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장의 현황은 어떤가? 를 이제 보면 저렇게 저런 지향성을 갖고 나가기에는 좀 거리가 많이 아직 멀다라고 생각. 이건 이제 특별한, 어떻게 보면 특수한 이제 새롬교회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특별한 지금 경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척적으로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나가는 면에서는 참 좋은데,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저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저는 이제 거꾸로 요사이 제가 이제 실천적으로 좀 몇 년 동안 했던 거는 마을에 들어가서 저걸 이제 교회라는 틀로 이제 이원노 목사님 그동안 30년 쭉 해오신 거를 계속 신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이렇게 교회 차원으로 이렇게 벌려놨고, 저는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전제 없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건데, 아까 김홍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인가, 또는 뭐 특별한 교회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가 부분적으로는 나름대로 4개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돌봄마당 중심을 하는 교회도 있고, 조금은 그 교육 같은데 많이 신경 써서 하는 데도 있고, 마을에 어떤 저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저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합쳐서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마을에 들어가서 했을 때 거꾸로 이제 교회를 마을 차원에서 교회를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천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충분히 내용적으로 저걸 담보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도리어 마을에 나가면서 과거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극복하는, 제가 민주교회 운동이나 작은교회 운동을 하면서는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그 지역 교회들도 과거에 했던 역할에서 상당히 많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개토화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사회 중심부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변방화되고, 자기 커지긴 했는데 자기 집단끼리 모여서 하는 언어로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이제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 보편성을, 이 보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 방향이 맞다고 생각 들고, 한편으로 이제 이원노 목사가 10명씩 건강 리더, 뭐 생태 리더, 그 문화 리더를 했다는 거를 보면서 정말 마을에서 그런 사람 한 명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명을 지금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걸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전통과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모임, 뭐 수요 모임, 다양한 모임들의 훈련들이 많이 돼 있는 집단이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게 교회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저 마을 차원에서 저런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마을로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거꾸로 마을에 가보면 굉장히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동역자 한 명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온 동네를 전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동역자들 만나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경험을 거꾸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참 쉽지 않고 교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는 시각은 거꾸로 좀 봐야 된다. 제가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보다는 그냥 복지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것도 일면 맞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교회의 긍정성을 봤는데, 제가 보는 거는 복지관들이나 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따라서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그렇지만 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사회가 사는 마을 자체가 돌봄 마을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돌봄의 플랫폼으로, 통합 돌봄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얘기가 나와요. 정책이 하나예요. 문재인 정권에.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지금 일반 시민사회나 복지나 이것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물론 교회 영역이 부정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냥 복지적 차원가 아니라 이거를 지금 통합해서 플랫폼화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큰 생태계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산업 물질 문명에 대한 생태 문명에 이런 큰 그림은 신학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많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복지적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우리 정말 교회가 이런 일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이제 교회가, 그래서 돌봄 마을과 같은 거, 돌봄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나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이제는 좀 교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학화 작업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민중교회의 전통과 작은교회 운동의 전통, 그 다음에 이게 마을교회를 하는 우리들의 과제라고 지금 40주년에 발표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이 말씀 먼저 말씀. 한번을 하면, 사실 농촌의 경우를 보면 정말 이 어떤 보편적 가치를 이렇게 어떤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해요? 농촌에서. 뭐 면사무소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그렇죠. 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종교기관인 사찰은 있다 해도 이제 지역과 별 관계가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회가 이제 마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기관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일 목회자가 이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아주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긴 하면서도 제 경험으로는 그 80년대 후반에 제가 농촌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생협을 열심히 만들고 한 20-30년이 지났는데 전국에서 협동조합의, 생활협동조합의 이름으로 만든 농촌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호적교회가 유일해. 다 무슨 공동체란 이름으로, 뭐 땅지기 공동체, 뭐 새땅 공동체, 이런 이름으로 조금 활동을 하다가 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문 닫았어요. 대부분 문 닫았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그때 좀 이제 느꼈거든요. 또 어린이집도 했었고, 뭐 컴퓨터 교실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뭐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교육적인 일들 했는데, 목회자가 그 지역에서 딱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하면은 가능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자꾸 떠나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질 못하는 또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제약 요인들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 운동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많은 그 민중운동들을 해왔지만, 사실은 목회자 중심의 한계, 기관 활동가 중심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교회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면,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원도 목사님의 새로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한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사실 마을운동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운동이 대부분 기독교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기독교로부터 떠나서 사회 공적 기관들이 되고 있는 추세인 건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과제로 받지 말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을 부응하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신학적 작업은 굉장히 많이 돼 있었지만, 신학적 작업만큼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은 현저하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이런 마을 플랫폼으로서의 마을 마당을 저는 교회가 주체가 되고 신앙의 에너지, 소망과 그 열정의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그랬었을 때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여기 저기 올려주신 노을님, 노을님이 지금 우리 얘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다가가지 못하고, 이게 윤석열 정권 안에 있는 교회나 신천지, 미신, 통일교를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려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나, 가짜뉴스가 대형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판치고 있고 신앙적인 요구 플러스 현실적인 욕구 충족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다라는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만 원도 후원해 그리고 주셨어요. 후원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유튜브의 예입니다, 이건. 저희가 굉장히 좀 사실은 평신도들이나 다른 분들 듣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 건데, 지금 좀 마을의 플랫폼이라는,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교회라는 이 제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될 상당한 그 내용적인 모습이고, 이 보편성을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제가 이제 거꾸로 바깥에 나가서 볼 때는 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게 멀리 이말리 되는데 선교사로 갈 것이 아니라 오리 심리되는 마을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거리가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멀어요. 그 벽을 넘어서 나갈 수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실천적으로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가지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제안해 주신 이원돈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저희 5인방 설전이 5분이 같이 모여서 우리들의 고민, 시대의 고민을 좀 나누면서 방향성을 이제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여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노을님 대단하네. 이거 끌까요? 예. 나 여기